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노원구에서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모든 정치권의 이목이 어제 집중이 됐었고요. 이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 함께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선언이 바로 총선 불출마였던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하지 않고 승리의 결과물을 자신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딱 듣는 순간에 국민의힘 내부의 물갈이는 상당히 휘몰아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안 나가고 나도 기득권을 포기한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하는 개혁은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연설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본인은 바로 그 내부의 물갈이, 내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보여주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바로 출마하지 않겠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판단에 대해서 참 오늘 다양한 분석들과 의견들이 좀 나오던데요. 잘한 결정이죠. 네, 만약에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꽃길로 가냐, 아니면 진흙탕길로 가냐, 두 개 중에 하나하고 중간은 거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비례로 간다? 그러면 이제 아마 마지노 번호로 갈 텐데, 그럼 또 몇 번? 그리고 또 선거구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계속 질문이 꼬리를 이으면서 한 비대위원장의 진로에 아마 별로 그렇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실 제일 현명한 꽃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기면 총리로 가고, 저도 장관급으로 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300분의 1로 국회의원이 이제 천신만고 그때 됐다 쳐도요, 300분의 1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약간 좀 불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택할 수 있는 제일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걸 또 드라마틱하게 어저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예상은 꼭 했던 건 아니지만 크게 완전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취임사에서 또 강조했던 부분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직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예상했던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 운동권 세대론 들고 나오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그냥 공격을 할까 그랬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 대목이 이제 민주당이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특히 이 세대론, 운동권 세대론도 그렇지만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정말 뼈아픈 대목이에요. 대표가 맨날 말을 또 뒤집었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그걸 말을 지금 뒤집은 것은 이건 뭐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원칙과 뭐 상식 요새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고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틀림없이 아마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예. 들고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말씀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올랐고요. 지금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을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들의 중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 프락치 관련한 피해에 대한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시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할까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하는데 일단 만날 계획은 뭐 없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답에 다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계속 똑같은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표가 예방 같은 경우는 내일쯤으로 추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예방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의장님, 국회의장님 포함해가지고 그 관리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가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통과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과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통과시킬지 한번 보죠.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그건 뭐 당과 협의할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저도 그것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호 사범은 10대에 3개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제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 했고요. 히치콕 감독은 60살 때 사이코를 만들었죠.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세대 포위론이나 어떤 세대를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 임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 언제쯤 마무리를 목표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분들은 또 좋은 분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사정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잘 설득드리고 진정성 있게 설득드리는 그 시간과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또 공개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비대위원들 모실 때 뭐 이전부터 실력을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들을 좀 더 당으로 모셔올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여러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이 아닌 비정치인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고 또 정치를 바꾸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면에서는 비대위는 또 그런 분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은 국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도구일 뿐이다. 평생을 국민에게 봉사해왔고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며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라는 이런 발언도 해놨고요. 또 이재명 대표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관례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어떤 기존의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이 수사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것이다 라면서 이 독소 조항에 대한 언급이 짧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치인 위주로 이제 구성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는 동안에 오디오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출근길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취임과 동시에 민주당과 어떤 좀 차별성 을 좀 약간 각을 세우는 듯한 이제 발언들을 내놨는데 오늘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발언을 조금 이제 강하게 내놓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의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을 조금 세웠다는데 각을 확실하게 지금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총선 전략은 대 이재명, 반 이재명이다라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정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운동권은 586 세대로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요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라 망치는 것을 막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어 스태핑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 반 이재명 전선의 또 한 가지 형태로서 네. 결국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이다라는 그 전선을 또 분명히 하는데 저 도어 스태핑이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게 아마 국민의힘의 전략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그 지금 질답하는 것을 보면서 예. 본인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참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예. 이제 이런 도어 스태핑을 잘해가지고 총선을 승리했을 때 본인이 만약에 원내로 진입하면은 많은 분들 중에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윤핵관이 한핵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또 그렇다 그래갖고 이번 선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또 정치적으로 주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자신은 그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오늘 지금 발언도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겨냥한 발언이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 이재명 요 대립 구도로 총선까지 가는 전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힘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출근길 문답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말하자면 비판의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예. 검사 사칭을 한 대표를 이렇게 말하자면 옹의를 하느냐라는 건데 뭐 어저께 했던 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또 하나가 추가가 되고 아마 매일 하나씩 추가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같은 전략을 의견이시네요. 네, 예.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예방이 바로 있을 텐데 예방이 뭐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겠죠. 국회의장 만나고 이제 뭐 양당 대표 그리고 이제 이 원내 교섭단체 등등 쭉 순방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그 순간이 금방 올 텐데 이게 또 국민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 비주얼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계속 이렇게 기자들, 언론들 즉석 문답을 통해서 하나씩 추가하고 급기야는 뭐 지금 혐의들 하나하나씩 나올 텐데 이 초기 혐의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전과가 지금 많고 현재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또 재판 중인 이런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나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민주당과 좀 각을 세우는 오늘 출근길 이야기 좀 들어봤고 또 앞서 이제 취재진의 질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어요. 총선용 악법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지금 특검법이 총가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 거부권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는 언급들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도 당과 충분히 논의해보겠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어떤 식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소위 그 총선 후 특검 분위기가 마치 또 무르익는 듯한 예. 그런 풍선을 띄우다가 또 모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모 인사라든지 총리가 완전히 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또 분위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자. 총선 악법이나 이거는 당과 협의해서 답변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소위 이제 그 협상안으로 예를 든다면은 그 독소 조항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해서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본인도 지금 대통령실이나 총리와 같은 의견이지만 아직까지 국민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지난번 갤럽 조사도 그렇고요. 지금 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에 네. 대해서 상당히 국민 여론은 오히려 부정적인 그 여론이 많다 보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지금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총선 악법이고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제한할 것이지만 매우 신중한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의미이신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소위 쌍특검이 첫 번째 숙제인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갈릴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오늘 뭐 최근 발언들을 좀 보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내대표도 어저께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름 자체를 올리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이 법, 그 법, 저 법 그러지 저라는 표현을 쓰지 김건희 특검법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부에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김건희라는 이름을 나쁜 데 쓰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뭐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윤재옥 원내대표의 책임으로 지금 자꾸 돌리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법안은 원내대표 소관이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또
지금 현재 알려진 걸로는 용산 주도로 뭐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지금 해가고 있는 보도들이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이 큰 부담을 걷어내주는, 조금이라도 드러내주는 이런 형태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이제 거부권 전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부권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표결은 비밀 투표고, 이 표결은 딱 그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선택만 남은 거죠. 이건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고 여야가 협의할 사안이긴 한데, 이것은 1월, 2월, 3월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질문 중에 이제 또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좋은 분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비정치인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맘때 되면 그래도 뭐 하마평이 좀 나오기 마련인데 정말 고요합니다. 뭐 어떤 보도에서도 지금 뭐 인물들이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뽑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변의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예. 그거는 모를 일인데 본인이 강조하는 게 정치 교체더라고요. 그리고 세대 교체와 관련해서도 뭐 5, 8, 6 세대에 대응하는 7, 8, 9 세대 일방적으로 그런 식의 생물학적 편성은 나이, 예.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대 포위를 은근히 이렇게 이제 한번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세대 포위론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언제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깜짝 발탁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실제로 이제 그걸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깜짝 발표의 효과도 지금 거의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지난 혁신위원회도 얼마나 새로운 인물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참신한 인물이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그 관전자들은, 특히 야당은 그걸 가지고도 또 시비를 걸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으니 비대위원을 조속히 임명해가지고 비대위의 업무를 시행하는 게 맞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뉴스가 비대위원장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뉴스 메이커가 돼가지고 이 비대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갑론을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첫 인선으로는 75년생의 초선 김형동 의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 어떨까, 이제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나이는 생물학적인 거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조금 나이 든 분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걸 한잔할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나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나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사람인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적당히 뭐 양념이라도 섞든지 뭐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비정치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을 꼽아놓으면은 이거 이 사람은 공천 확실하네? 뭐 이런 또 느낌을 주잖아요. 예. 그걸 아마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요. 공천이 정말 확실한 사람 아니면은 이 자리에 아마 숟가락 얹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로 갈 것 같고 전문인 위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법조인이 너무 많네, 적네 하는 아마 논란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전문가 그룹이 많이 오고 젊은 세대 많이 오고, 아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곱게 잘 산 나이 든 분도 한 분 정도는 모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 예. 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분도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정치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법조인 말씀하셨잖아요. 이분 배경이 법조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비서실장으로서 비대위원장이 같이 일하기는 굉장히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 했을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 매우 조용하고 입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비대위원장 내지는 당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 교체를 한다 그러지만은 정치도 정치 나름대로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치의 역학이라는 것은 학계의 역학이나 재계의 역학이나 또는 검경의 역학하고는 또 다른 역학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비대위에 그래도 그 정치를 아는 사람, 단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출마를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당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민주당은 당초에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요 정도 얘기 나왔을 때는 땡큐 뭐 요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경계하는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요. 요 세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민주당에는 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한나땡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분들은 반견이죠. 지금 이런 모습 딱 대비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비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사람들은 한나땡 얘기는 아마 곧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아마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대의 약점은 용산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저께 그 뭐 멋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 그 연설문 저는 뭐 그 너무나 영미의 그 정치인들 흉내를 낸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요. 근데 하여튼 뭐 모방은 창조의 원동력이니까 뭐 좋습니다. 그건 뭐 좋은데 그 연설문이 오늘까지 내일까지 진행이 되려면은 용산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용산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려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태도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은 용산 할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같은 일을 하거든요. 국정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생각이 다를 때가 맨날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있고 사안마다 생기면은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영부영 지금 뭐 좀 말이 아닌 것 같은 얘기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진실의 순간은 곧 오고야 맙니다. 그 진실의 순간을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떨칠 수 있을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한나땡 이 얘기가 맞을 수는 있을 건데 이건 하여튼 한동훈 장관의 최대의 과제고 아마 난제일 겁니다. 예, 이 과제를 당정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기자 앞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그런 질문들도 하고요. 어제 했던 뭐 발언들 보면은 당과 원활한 소통을 바라고 서로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다소 민주당 측면에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지는 우리가 이제 다들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명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서 무슨 궁중 비사도 아니고 당은 당대로 할 일이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향후 이제 당과 대통령실은 보완 관계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말을 애둘러서 표현.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 야당이 무엇을 비판하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궁중 비사도 아니고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궁중 스토리 같은 일은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그 과정이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식의 어떤 그 수직적 관계라고 의심할 만한 일, 그런 일은 본인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완곡하게
그래서 이것이 수직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3시에 회견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민주당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 후보 이제 검증 과정에서의 계속 잡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지금 공천도 아닌데 이제 벌써부터 이런 이제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공관위원장도 이제 선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 좀 관측을 좀 부탁드립니다. 후보 검증 제도는요. 원래 후보 검증 제도의 취지는 나쁜 사람들 걸러내는 건데 이게 언제부턴가 2019년도에 이게 이제 악용되고 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을 민주당이 확인을 한 건데요. 이쁜 후보는 아무리 흠이 있어도 자격을 주고 미운 후보는 아무리 자격이 훌륭해도 뭐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떨궈냅니다. 그래서 후보 검증이 아니고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벌써 눈에 띄어요. 그래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후보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가 이제 언론에 걸려가지고 또 뭐 실순이 어쩌니 하면서 또 이제 어영부영 또 덮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민주당이 개선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 후보 검증을 하려면 정말로 후보 검증답게 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그러면 없애서 아무나 후보가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광주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광주가 8개 지역구가 있어요. 근데 민영배 의원 지역구에는 자객이 없고요. 나머지 7개 지역구에는 자객이 지금 등판을 했는데 심지어 웃기는 것은 친명 대 친명 후보가 붙어가지고 누가 친명이냐를 놓고 싸우느냐 아주 뭐 웃기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검증도 검증이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누가 찐명이냐를 놓고 다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이 빨리 시급하게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공천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민주당 안에서의 계파 갈등에 대한 얘기는 뭐 하루 이틀 해주셨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공천 잡음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공관위원장 선임이 누가 되느냐 그 부분이 의지의 어떤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이 많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런데 공관위원장도 아마 누구나 예상하고 우려하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그냥 후보도 아닌 예비 후보를 적격 판정을 하는 거에서 지금 이런 편파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막 시끄러우면 이제 하나쯤 이렇게 슬쩍 빼다가 아마 공관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 분명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 사람을 전부 그 후보로서 심겠다. 표현은 뭐하지만 그런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이 더 빛이 나면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소위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놨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거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는데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럼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